자, 전 시간에 여기서부터 안 한 걸로 적혀 있는데, 맞죠? 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라는 것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극빈층들이 집 사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 한 평당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자, 이거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왜냐면 30평이면 3억 아닙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다. 니네들 한 평당 7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 그리고 요걸요, 분양가가 요거 이상 올라가면 대화인데요,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상한입니다, 상한. 그래서 이걸요,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걸 분양가 규제다,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요거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분양가 규제다,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극빈층들이 집 사기가 용이하게끔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극빈층들을 위한 어떤 제도인데, 문제는 집이 한 5채가 있는 자가, 집값 비싸요, 싸요? 싸죠? 싸잖아요. 700만 원. 그래서, 자기도 한번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이 한 5채가 있는데도.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집을 이용할 목적으로, 아니면요,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투기적 목적으로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투기꾼들이 막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 현장에는 막 줄라름이 서 있는 거죠. 투기꾼들 막 겹치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려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당첨됐다면 이거는 거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 정도, 그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이 차이. 이 정도만큼, 어떤, 시세 차익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첨된 자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건설업자는, 거꾸로 건설업자는 이제 700만 원 받고서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이거 집어야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짓습니까? 상가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거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요, 신규 주택 공급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는요, 신규 주택 공급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주택들이 다 하겠다면 오래된 주택들은 철거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 지어지는 신규 주택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순환 과정이다, 혹은요, 여과 과정이다, 이거를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래된 주택들은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주택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첨된 몇몇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만 큰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집 사는 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자가 좋다, 700만 원 받고서 아파트 짓겠다. 근데 이 고급 자재를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자재 이런 거 갖다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도심 한복판에 지었다가는 또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저기 변두리, 산 밑에 이런 데다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지어야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아주 토지용 자체가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목적으로 이번에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이 700만 원이면 싸죠?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50평짜리 한번 구입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규제했더니 결과적으로 당첨된 몇몇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걸 뭐라고요? 분양가를 자유화한다, 해줍니다.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를 자유화하게 되면요, 이러한 안 좋은 형태는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분양가 자유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성급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살 엄두가 나야 왔나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이 당첨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분양권 같은 거 딱지를 거래하는 걸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입주한 이후에도 한 3, 4년 동안 못 팔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요. 아무래도 그 투기가 많이 근절되면서 집 살 기회도 생기는데 얘는 아예 그럴 게도 안 생기는 거죠.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는요, 대형 아파트를 지어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 지어서 먼저 이렇게 할게요. 소형 아파트 지어서 극빈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극빈층들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에 지원한다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예 얘네들은요, 처음부터 대형 아파트를 지어서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한 예로 압구정동에다가 밍크 코트 있잖아요. 중국에서 가져온 10만 원짜리 코트를요, 한 100만 원에 팔아봐요.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붙이면 더 잘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비싸게, 그리고 호화스럽고, 그리고요 아주 큰 평수를 해서요,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파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비싼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남들과는 차이를 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초호화 계층의 상징이다 하면서 그거 막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는요, 소형 아파트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더 훌륭한 제도고 어떤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때론 정부가 개입하든가 아니면요, 시장 기능에 맡기든가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부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는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지저분하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택지 하면요, 토지주택공사 있죠. 얘네들이 이제 땅을 구입해서 조성공사가 끝난 땅들이죠. 이런 땅을 이제 누구한테 팔아요? 건설사한테 매각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건설사들은요, 주로 누구한테 이제 토지주택공사는 누구한테 파냐면, 이 땅을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있죠. 얘들한테 우선해서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 짓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나요? 분양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요,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사가. 그러면 여기 이제 감정평가한 토지 가격이 있을 겁니다. 토지 가격.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건축비 들어가는데, 이 건축비에는요, 적정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2007년서부터 참여정부 때, 그때서부터 민간택지죠. 정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땅은 다 뭐라고요?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걸 폐기시켰습니다. 폐기시켰다가 2019년이면 작년이죠. 작년도에 서울이라든가, 서울 있죠. 서울 특히 서울의 27개 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 있죠.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요, 주변에 있는 과천이라든가 아니면은요, 하남, 광명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도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그러니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1번에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가 규제를 통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이게 이제 주된 목적 아닙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진 걸 막기 위해서 극빈층도 살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은요, 이 건축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토지 있죠? 토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요거를 시세말로 P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P가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분양가 규제에 따른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장 가격보다 낮죠. 이럴 경우는 이 주택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서로 살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건설사는 이런 거 공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새롭게 짓는 주택은 몇 채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살려는 사람 문제가 많죠. 이런 걸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는 걸 어떻다고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걸요? 비탄력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 수요곡선이.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해준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제 비탄력적일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게 1,000만 원인데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니네들 700만 원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죠?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하죠? 소비량은 조금 늘어났죠? 별 차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별로 안 되네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인데, 니네들 7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요? 초과 수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건설사는 아파트 거의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하고자 하는 양 무진장 늘어난 거죠.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커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자, 6번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돈도 안 되는 거 안 지으려고 하죠.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됨으로써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존 주택 가격만 어떻다고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주택을 공급 안 하려고 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될 수 있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 갔냐면 10번 볼게요. 분양가를 자유로 하게 되면요. 공급자는요.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겠죠. 예, 대형주택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유모 이하 있죠. 이런 주택인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같은 거 있죠. 원룸형 주택 이런 걸 다 보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선분양 제도가 있고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요 선분양 제도, 요거는요 후분양 제도 이렇게. 자, 이 선분양 제도는 뭐 그야말로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이제 파는 거 있죠. 요걸요 선분양을 하는데 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 사업 부지에다가 울타리만 쳐놓고 여기다 포크레인 몇 개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요걸 분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지하철역 근처에다가 모델하우스 지어놓고서 막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선분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있지도 않은 주택에 대해서 그죠? 아직 지어놓지도 않은 주택 있죠? 물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을 막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어쨌거나 이걸 뭐라고요? 선분양 제도라는 겁니다. 선분양 제도. 그리고 이제 후분양 제도는요, 완성된 다음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요, 후분양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전후로 해서
그 주택, 아파트 막 무지막지하게 지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죠? 독려하기 위해서, 자, 이 건설사들은 돈 없어도 막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막 있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막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막 들어오지, 이거 가지고 아파트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입주자들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 짓는 형태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도금 같은 거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을 우리가 받아요? 건설사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결국은요, 우리가 납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완성된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 완성하려면 돈 있어야 되죠. 얘들은 주로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제 아파트 짓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해야 돼요? 건설사가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들이 빌렸으니까. 그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요, 이 공급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누구 제도라고요? 공급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고, 요거는요, 소비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소비자가 완성된 부동산이죠. 그래서 다 완성된 걸 가지고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죠. 이거는 있지도 않은 주택을 막 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완성된 주택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를 거 아닙니까?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아무래도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도날 수 있죠? 그러면, 위험이 커요, 작아요? 위험이 상당히 입주자 입장에서 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거 보증을 섭니다. 보증을 내면서. 그래서 부도가 나면요, 건설사가 부도 나면 얘네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죠. 얘들이 이제 이거를 완성도 하고 입주까지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 손해할 게 없다 하지만 사실은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이제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은 아무래도 완성해서 그건 이제 사업 진행이 질질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 사이에 돈 빌린 거에 대한 뭐 자금 이자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고, 여기 들어가려고 딱 집도 다 팔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입주가 길어지는 거죠. 몇 년 걸릴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죽어도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한번 부도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팍 떨어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해할 수 있죠. 어쨌거나 오염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후분양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분양가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가 낮으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거에 선분양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분명히 자, 모델하우스에는 고급 자재로, 그러니까 이틀 이상 고급 양변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래서 이자까지 끝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서 앉았더니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메이드 인,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나중에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입주자는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근데 후분양제도는 아무래도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는 거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가 서로 이렇게 구입하려니까 분양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얘는 완성된 다음에 아파트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첩에 다 적을 겁니다. 이 아파트는 양문형 냉장고, 이 아파트는요 그냥 일반 냉장고, 이 아파트는요 이태리 산 고급 양변기, 여기는요 중국산 양변기. 이거 다 체크해야 하네요. 실개천이 있고 어떤 거는요 없고 막 이런 건 다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품질이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지어놨다가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품질 경쟁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 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하시고, 거기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선분양제도는요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 선분양제도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후분양제도는, 자, 한꺼번에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요, 2, 3년 동안에, 건설기간 2, 3년 걸린다면, 쪼개서 이렇게 납부하는 거죠? 그죠?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1차, 2차 막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죠? 분양가가 낮으니까, 많은 극빈층도 막 달려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입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입주자 저축 이런 게 아주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선분양제도는요, 청약제축이라든가 청약부금 등의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요 하나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렇게 요거는 옛날에 나온 문제라 이렇게 됐고 지금은 뭘로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거 있죠? 요거 하나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택 청약 종합 어떻다고요? 저축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선분양제도는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가 붙어 나가면서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선분양제도는요,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이고, 후분양제도는요,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제도는요, 분양 전에 분양대금이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입주자들이 돈을 막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앞받으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 후분양제도는요, 소비자 입장에서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죠. 한 방에 다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후분양제도는요,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고, 선분양제도는요,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후분양제도는 대처한다는 얘기가 품질이 안 좋으면 안 사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서술형 지문 있죠? 이런 것만 잘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나올 만한 지문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해서 이제 주택정책 마무리했고,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엔 조세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정책 한 장 넘겨볼게요. 120페이지에 부동산 조세정책 있죠? 자, 우리 교재는 아마 그 258페이지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조세는요, 이렇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나요? 예. 6억이 안 되는 건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지방교육세라든가 아니다 농어촌 투표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걸 부가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무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만약에 이거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다 내는 겁니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때도 세금 내야 됩니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걸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겁니다. 상속 및 어떻다고요? 증여세. 예.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걸요, 상속세 내는 거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받는 거 있죠? 이거 증여라는 겁니다. 증여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여는요, 이게, 자, 증여라는 것은 돌아가기 전에 막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려주는 건데, 요거는 아무래도 어떤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계속 더 큰 재산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남편에서 아내로 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증여를 하긴 곤란합니다. 옆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갚은데 아들도 갚으라는 얘기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 재산이 아내한테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6억 정도, 6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넘겼다 그러면 증여세 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돼요. 이렇게.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죠. 아들, 딸들한테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보통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 건물 있죠. 전체에 대해서 최소 5%, 10%에서 50%까지 막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알겠나요? 빼준 거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부의 세속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의 세속이라고요? 부의 세속. 그러니까 그 증여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함부로 막 증여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서 해야 돼요. 잘못 증여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아요. 알겠나요? 세금.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파른 금액과 산 금액 차이 있죠? 여기서 부과하는 건데 얘는요, 이 주택이, 건물이 있다면 건물 통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통째에 대해서 10%에서 최대 얼마라고요? 50%까지 막 부과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근데 상속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배우자 이씨 사망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20억 정도가 넘어가야 상속세 낼 게 있는 겁니다. 돌아가실 경우는 20억 정도는 돼야 상속세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수 있다면 그거는요, 대한민국에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세 내라고 하니까 와, 이거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요, 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거 저 빼는 거 다 빼고 나면요, 거의 최소한 15억 원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재산 자체가. 그래야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6월 1일 날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요거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좀 내야 됩니다. 이걸요, 종부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는 5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 5억 남겼어 안 남겼어요? 요것도 세금 계산은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라는 겁니다.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작년에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유세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유세. 그래서 이 취득세는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도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도. 그리고 자,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요거 종부세도 국세예요. 재산세는요, 지방세입니다. 특히 이건 시군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어디서 부과한다고요? 시군.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국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물어봤는데, 자, 우리 누나도 이제 작년에 얘기했나요? 3개월인가 2개월 공부하더니, 와, 이거 떨어져 틀렸네 하면서, 이 1차에 이것도, 부동학개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이런 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자, 막 자랑한다. 이것도 틀리고서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 맞춰야지. 그잖아요? 네. 최소한 어디서 부과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열받아서 지금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 아파트 짓는 건설사한테는요, 고율로 과세하고, 소형 아파트 짓는 건설사는요, 저율로 과세한다면, 아무래도 세금 안 걷는다면, 소형 아파트 많이 지어 앉아요?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원을 배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재분배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까 소득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거 있죠? 다 누진세율 제도입니다. 그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세금 많이 부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극빈층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까지 짓게 되면 소득이 어떻다고요? 재분배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가 안정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양도세 같은 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투기지역에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죠.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집가가 안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있죠.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이 거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요, 비과세 준다 한다면 사람들은 한 채 이상 자꾸 안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에 120페이지 보시니까 자, 그 중간 정도의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룸이 딱 있는데 원룸 이제 5층짜리 원룸이 있는데 이렇게 한 칸 5층. 자, 여기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요 임차인 해줄게요. 여기 집주인을요 임대인 해줄게요. 그러면 원룸도 이제 가정해보는 겁니다. 원룸도 이제 극빈층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이 극빈층들은 집 살 돈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금,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막 2천만 원, 5천만 원 막 1억 되죠? 이런 거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껏해야 보증금 한 200만 원 내고, 한 100만 원 내고, 월세 한 20만 원만 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분들로 해서 아주 그 안정적인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치자. 재산세를. 근데 여기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걸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 자, 집주인은 자기가 이거 내려고 안 내려고 해? 안 내려고 할 겁니까? 당연히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료에는 그 알게 모르게 재산세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집주인이고 다 걷어서 내려고 하겠죠? 받아서 내려고 할 겁니다. 임대료 포함시켜서 받으려고 할 거죠? 당연히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래 법적으로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나갔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갈 데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옆에 보니까 뭐 원룸, 원룸텔, 뭐 아니면 고시원, 고시텔 별벽이 다 있다는 얘기죠? 하숙집도 별게 다 있다. 네가 올리면 안 사는 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나갔다는 얘기는 자,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탄력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콜라 가격이 오르면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바로 옆에 보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다 있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안 사먹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다 나갔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다 나갔으니까 그런다고 세금 안 내나요? 자, 세금은요, 재산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부과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주택의 공시가 있죠? 요거 기준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거는 임대인이 내야 되겠네요. 누가 내야 돼요? 임대. 집주인이나 내야 되지. 누가 냅니까? 다 나갔더라도 세금 내야 되죠?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대로 남았다.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갈 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어떤 지역에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를 올려도 갈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제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쌀 같은 경우는 가격 올려도 쌀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쌀을 뭐 대체할 만한 자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요.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도 남았으니까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렸죠? 올린 거 갖다 납부하는 거니까 결국은 누가 납부한 꼴이에요? 임차인이 납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인상시켰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귀착.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이다.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요, 조세의 귀착이라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옛날에 한번 15회 때 문제 무진장 어렵게 물어볼 때 그림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모르고 그냥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냥 이거만 하시면 돼요.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자, 세부담이 크다. 요 한마디 딱 기억하세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올렸는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 이걸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이다. 아니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리면 임대량을 늘리고 싶죠. 근데 못 늘리다든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 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쪽에
그래서 이렇게 기하세요. 비, 그 전에 한 것처럼. 자, 비세다. 이렇게. 자, 세다를? 비세다. 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은 크다. 이렇게 해서 비세다. 이렇게 기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본다면 121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랍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랍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적일 경우는 1보다 큰 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면요 1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겁니다. 숫자가 작을수록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야 돼요.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개 합치면 얼마요? 5죠. 딱 5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큰 놈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큰 놈. 그러니까 5분의 3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세부담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놈을 이쪽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5분의 2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자가 5분의 3을 부담하는 거니까 60% 부담하네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요 5분의 2니까 40%입니다. 0.4 40%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해요? 안 해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나머지 얘기 알아볼게요. 누진세와 역진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 그 1년에 한 100억 정도 버는 사람입니다. 얼마 벌어요? 100억. 자, 이 정도 버는 사람이 공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로자는 아닐 겁니다. 거의 이제 땅을 잔뜩 갖고 있으면, 뭐 생겨요? 임대료 생겨, 안 생겨요?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도시 인근 땅은 계속 안 올라요? 1억짜리가 10억 되고 하는 거죠. 이러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노동자들 열심히 일한 소득 있죠. 걔들은 월급만 주는 거고 나머지 다 누가 가져가요? 주식에 투자한 자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져가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요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노동이 건물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런 게 다 일종의 뜻하고요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150만 원씩 한 달에 벌어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뭐 한 1년에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 벌면서 무슨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 받은 거 이런 건 아니겠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소득 아닙니까?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은 생긴 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렇지만 잘 보면 질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저 글로 들어온 돈이고 거저 이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치자. 그죠? 집이 한 5채가 있는데 또 하나 구입했어? 안 했어요? 했고, 이 사람은요, 자, 이 30년 동안, 30년 너무 기네요. 20년 동안 주택 부금 부어갖고 드디어 집 한 채 마련한 거죠?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 구입했는데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한 4천만 원 빌린 겁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까스로 집 한 채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됐든 똑같이 재산세를 10%를 부과한다고 치자. 몇 퍼센트라고요? 10% 이렇게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 해줍니다. 비례세 혹은 정률세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진세라는 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부담이 작고 오히려요 소득이 작은 사람 있죠? 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10억에 10% 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1억 1년 동안 1억 세금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1억에 10%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월급 타서 다 그 세금 낼 판입니다. 밥도 못 먹고 그죠? 밥도 못 먹고 막 옷도 못 사 입고 그냥 세금만 내야 되는 거죠. 이 세부담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조세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수직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높은 소득을 얻는 자들한테는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 있죠. 요게 형평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소득자들한테는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이걸요, 수직적 형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게 훨씬 더 조세 정의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평적 형평이라는 것은 소득이 똑같은 자들은요,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수평적 형평이라는 건데, 이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4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누진세 해줍니다. 자, 이런 게 훨씬 더 조세 형평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한다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을 재분배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불로소득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뺏어서 극빈층들 지원해 준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걸요, 소득이 재분배된다 해줍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잡다한 얘기 좀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이 민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대체제가 많아졌죠? 주변에 공공 아파트 많이 짓게 되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재화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럼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커진다고 했죠? 탄력적일수록 니까 지가 임대를 올리면 이쪽으로 갈면 될 거 아니야? 하늘 되면 되죠? 그래서 세부담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하다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투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를 좀 잡겠다고 이 지역을 양도세를 중과세했다고 치자. 피제로, 규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세 한다고 하면 아파트 안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가격도 떨어지죠. 거래도 줄어든다. 이걸 좀 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웬걸 자, 이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는 사는 사람은 사서 지금 당장 팔 건 아니죠. 나중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팔려는 사람이 지금 당장 팔려고 나중에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세라는 게 우리 세법 같은 게 거의 정권만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정권 바뀌면 뭐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뭐하러 팝니까? 나중에 그 세율이 내려갈 수 있죠?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팔려고 내는 거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공급이. 그러니까 팔려고 낸 걸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는 뚝 끊기고 오히려 가격만 폭등하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네요. 일종의 정부 실패입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실패. 이걸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동결 효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가격만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만 오히려 급등하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네요. 이걸요 동결 효과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1879년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아주 일약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갑부. 자, 이 사람은, 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1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10억에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이익. 가지고 있으면 이익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 인근은 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걸 말하고요. 소유이익. 그리고 이거를 농사 지어서 농작물 팔면 돈 생기죠?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으면 임대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이용이익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용이익. 자, 이때 이 조세는, 다른 조세는 모두 철폐하고, 다른 조세는 모두요, 다 없애고, 이 소유이익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만 100% 세금을 징수하자. 그래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세금을 거둘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걸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거기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자, 조세부가는요, 1번에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밑줄 쳐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죠. 자, 이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 자,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부담이 더 크다. 이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밑줄 쳐볼게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100% 다 한다고 했죠.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규착된다. 맞습니다. 주택가격 가치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 이거를 비례세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이게 무슨 성격이라고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극빈층이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누진세 제도는요, 수직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면서 집가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임대아파트 잔뜩 짓게 되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의 용도라든가 지역 등에 따라서 차등 과세함이 바람직하죠. 전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투기 지역 있죠. 이런 지역만 높은 세를 부과하는 게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헨리 조지는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요,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좀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요, 노동의 공급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선이라는 자체가 비용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왔다 갔다 차비 들어가고 왔다 갔다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밥도 먹여야 되고, 그죠? 가끔 술도 마셔야 되고 옷도 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노동시장에서 이런 거 하긴 했었는데, 노동시장입니다. 이렇게. 근데 노동력을 이제 기업이 수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이제 임금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수요하고 보면. 그러면 이걸 잘 보면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은 자기도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최소한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전용 수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나머지가 이제 실제로 남는 돈이 되는 거죠? 이거를요, 경제지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금은요, 이 전용 수입 부분에서 세금 거두면 대화인데요? 여기서 거둬야지 왜 여기서 걷습니까? 그죠? 이거 이상 거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전용 수입은 자기도 들어간 비용인데, 거기서 세금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조세가 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런 데 걷게 되면. 근데 문제는 토지 같은 거 볼게요.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지주가 공급하는 거죠. 임대해 준 거 아닌가? 갖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는 거죠. 근데 토지라는 것은 임대료가 올라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임대료 이만해도 이만큼, 올라가도 이만큼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이거는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학에서는 요거는 비용이죠. 토지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만드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요, 100% 경제지대 이렇게 합니다. 100%. 그러니까 자, 이 세금을 징수할 때 여기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있죠? 요걸 다 징수한다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남는 데서 걷는 거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자, 요거 10번 약간 어려운 편인데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요 지문 한 10개 되는 거 있죠?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투자론 쪽으로 갈 겁니다.